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슈가 궁금해서 바로 그냥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뭡니까? 충성 경쟁. 어디 군 말씀입니까? 오늘은 삼성 얘기입니다. 삼성? 네. 예. 이재용 부회장 그 1심 선고가 좀 임박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삼성 고위 관계자들 마지막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모두가 하나같이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는 일이다. 우리끼리 다 했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보호에 열중입니다. 브라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과당 경쟁 수준일 정도로 예. 조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역시 삼성입니다. 그죠? 예. 그죠? 뭐 이렇게 충성 경쟁하는 모습 보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전혀 새로운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늘 보던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만 그렇습니까? 현대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안 그렇습니까? 예, 국회 개파의 조직장은 또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하려고 그러네. 오늘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불구속 기소 상태의 피고인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피고인 신문에 임한 건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의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부회장이 후계자고. 네. 이건희 그룹 명예회장이 와병 중이라서 그룹의 운영 체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신의 재직 기간 동안 그룹 차원에서 최종 의사결정은 제 책임하에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님이 결정하셨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룹 2인자 아닙니까? 네. 그룹 2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네. 자기가 다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이 부회장은 또 삼성물산 합병 절차 등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른다. 네. 예. 또 승마 지원의 개요 이런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해준 적은 있지만 예. 정유라 씨에 대한 얘기는 끝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이 부회장이. 그럼 최지성 부회장이 2인자로서 다 했다 이 말씀이네요. 결국은 내가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를 다 뒤집어 쓰겠다. 와. 이런 결기를 보이신 거죠. 이럴 때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한 분 딱 있지 않습니까? 세동, 장세동. 네. 예. 일각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돌쇠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 의리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하고. 예. 갑자기 그분이 확 생각이 나죠. 근데 그분이 하신 어록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뭡니까? 어록이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는 법이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어도. 예.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건 막겠다. 못 막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예. 이 최지성 전 실장도. 예. 누군가를 위해서. 네.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만 아니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갑자기 확 생겼네요. 이게 어디하고 장면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 위에 계신. 네. 예. 많죠? 예.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이나 박상기 전 삼성 전 사장도 좀 비슷한 경쟁을 하시는 모양이죠. 당연히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보호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심지어 특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기조차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충규 전 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 승마 지원 관련해서 박상기 전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긴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모른다. 이거 똑같은 맥락의 얘기죠. 네. 그리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하고만 업무를 주고받는다. 네. 그러니까 최지성 전 실장이 다 이렇게 떠안고 가기로 이렇게 아마 자기들끼리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이 돈봉투 받은 돈봉투가 아니죠. 서류 봉투 받은 거 있잖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이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서류 받았다라고 진술한 부분도 번복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 이거 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받은 것 같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은 또 기억이 안 나신답니다. 기억이 나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상황이면. 네, 이런 식으로. 또 박상기 전 사장도 이재용 부회장 지시로 뇌물을 준 게 아니고
예, 그 승마 지원 똑바로 하라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독대 때 이 얘기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회의 소집했고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계약을 한 거다. 이 승마 지원 관련한 뭐 이런 또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옛날에 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계셨죠. 그분 생각도 확 나시죠. 예. 네. 그러니까 2002년 삼성이 그 불법 대선 자금 조성 의혹 받았을 때, 예. 그때 이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그 당시 2인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그때 또 이분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본인만 처벌을 받으셨죠.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은 뭐 대선 자금 제공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네.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이학수 전 부회장이 2014년에 삼성 SDS 상장을 하면서 1조 원대 주식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학수 학습 효과. 네,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이학수법까지 발의를 했는데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예, 그 반면에 이 경제계 쪽에는 이학수 학습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작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좀 참아야 되겠습니다. 충성경제 차원에서 조직적 진술을 재판부가 잘 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요즘엔 뭐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봐도 예. 아, 뭐 특검이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뭐 별거 없다. 네. 는 식의 보도. 예. 또는 뭐 그러니까 이 삼성이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재판이 흘러가고 있다. 네. 이런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삼성에 계셨던 분들은 대략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 예, 워낙 이제 그룹 차원에서 그런 쪽에 대응을 또 잘 하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결국 뭐 그런 쪽으로 여론을 좀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지적도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더욱더 잘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증거는 제가 보기에도 뭐 그때도 차고 넘쳤고 지금 네. 그 증거들이 다 어디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때도 네. 다 있고 이번에도 또 추가로 제출도 했고 그런데 그 객관적인 상황하고는 달리 너무 이분들의 그 증언들에 초점에 맞춰서 보도가 좀 나가고 있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한다. 재판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의 파란색 로고가 만약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피의 색깔이라면 삼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전체가 새롭게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와 삼성의 이미지를 한 번쯤은 철학적으로 사고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너무나 되풀이되어서요. 무엇보다 오너, 그러니까 새 세대 오너. 이재용 부회장의 생각이 알겠습니다. 중요하겠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설마 하다가 이번 발표는 조금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당황하는 분위기인데요.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전화 연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오늘 바쁘셨죠, 하루? 그렇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하셨는데 지난 6.19 대책 내놓고 한 달 보름 만이시죠? 아, 그렇네요. 예. 아마 이 배경을 좀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난 그 6.19 대책에서는 뭐 우선적으로 그 국지적인 과열을 막기 위해서 뭐 전매 제한 강화나 네. 일부 그 담보대출 뭐 기준을 선보는 등 뭐 이런 선별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그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그 대응키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 상대적으로 그동안 그 규제가 덜했던 재건축 입주권이나 네. 뭐 오피스텔 또 뭐 분양권 전매와 같이 그 부동산 쪽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특히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런 예정단지 등에서 네. 집값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네.
시장 불안이 일반 아파트에까지 그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집값이 급등을 하게 되면 뭐 서민 가계 그리고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부가 보다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예. 8.2 부동산 대책의 중점 사안, 요거만큼은 반드시 정부가 목표로 삼아서 꼭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짧게 추려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보면 네. 이 주택시장 불안이 이런 과도한 유동성 유입 예. 그리고 또 기대 심리 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투기적인 수요를 막고 예. 또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가서 예. 반드시 어떤 집값 안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예.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저희들이 동원해서 관리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이제 관심 사항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본질적인 정책이냐, 부동산 대책이냐, 아니면 금리 정책, 금리가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대출 규제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이 저절로 안정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좀 정부가 너무 강하게 지금 누르는 건 아니냐. 두 번째는 유동자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중에 한 500조 넘는 유동자금이 돌아다닌다는 건데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 이런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다면 기재부라든지 한국은행 측과 협력을 해서 그러면 좀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충격을 주기보다 좀 완만한 어떤 영향을 주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금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은 없었을까요? 글쎄요, 그런 거시적인 수단, 정책 수단하고, 예. 지금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한, 어떻게 보면 좀 미시적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이런 수단들을 어떤 그게 양자택일적인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당연하죠. 보고 있고, 예. 일단 미시적인 부동산 대책은 대책대로 필요한 것이고, 네. 거시경제 차원에서 한국 경제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또 정부 내 다른 고민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 이 거시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네. 또 다른 경제 부문에 여러 가지 주름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정부의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차관님하고 통화를 한다니까 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 좀 주십시오 했더만 이런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5804번님이 용인에 사는데 1년 전에 24평에 살다가 전세 주고 용인 보라동으로 30평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1가구 2주택자인데 집을 24평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러면 10% 가산세 물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아마 실질적인 질문이라서 아마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것은 계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해정 당국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런 실수요 계층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분의 경우가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예기간은 일 없이 유예기간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세정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청취자분이 워낙 이번에 좀 내용이 그렇죠.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민의 어떤 주택 공급 문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번에 서울 지역 과열 투기 지역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집값대들입니다. 대부분 10억대가 넘는 집값들인데 결국은 말씀하신 바대로 서울에 있는 자가 보급률이 10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47%에 머문다는 것은 임대소득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부자들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들고 있으면서 이걸로 자꾸 어떤 주택시장 투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너무 전범위적으로 분위기를 잡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한국 경제 소득주도 성장에도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이 정책에 대해서 네. 그 빛과 그림자는 항상 존재하기 그렇죠. 마련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바가 두 가지 그 담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정부가 치중을 해야 될 것이 시장 관리냐, 예. 아니면 주거 안정이냐, 예. 주거 복지냐는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둘 중에 어느 쪽도 지금은 포기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그 상황에 있습니다. 예. 상황에 있어서 어떤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고, 예. 다만 지금 그 다주택자의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분이 어떤 그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네. 그 임대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경우는 이번 대책에 전부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 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음성적인 네. 그 수입을 위한 그 차명이나 대리를 내세워서 네. 아니면 또 갭 투자라고 소위 부르는 단기적인 투기 수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 여러 가지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네. 이 규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갭 투자라고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집값에 주택에 들어있는 전세자가 있는데 이 전세자가 낸 전세 비용하고 집값의 그 차이를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갭 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설명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 지역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 혹시 공급 물량 부족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인 그 통계들을 보면, 네. 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보자면, 수도권의 예년 평균 공급량이 약 19만 호, 예. 연간 예. 20만 호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올해, 내년, 계속 그 27만 호 또 30만 호가 넘게 공급을 합니다. 예. 거의 150% 정도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네요. 그걸 또 서울로 좁히더라도 네. 예년 공급량보다 약 한 20% 정도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다만 이 부분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부가 공급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네.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공적 임대주택 그 17만 호 공급이랄지, 네. 그다음에 또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또 그 신혼희망 타운이라고 하는 그 5만 호 공급이랄지, 예.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입지 그 여건이 좋은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라도 네. 저희들이 주택 공급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다. 예. 이렇게 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실수요자를 위한 정말 주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바로 정부가 말씀하시는 시장 상황과 주택 안정, 복지적 측면에서 보시는 두 마리 토끼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량도 늘리고 또 가격도 관리를 하겠다, 대출도 관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무엇으로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또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역시, 정상적인 거래, 그 다음에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네.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할 때는 앞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 요거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제출하는 건데, 예. 자기 자금, 또 차입금, 이런 그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계획을 네. 시군구에 네. 기재해서 이게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네. 신고를 이걸 받은 시군구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네. 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또 사실 여부까지 그렇겠네요. 조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8,900번 청취자분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그 LTV DTI 낮추셨지 않습니까? 40%로. 네. 이게 정말 무주택자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낮춤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집을 못 살고 계속 월세만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네. 40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또 10%포인트 가산되는 그렇죠. 50, 60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조치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도 상세하게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